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나눌 주제는 표준 임대료법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촬영 말미에 우리 곽 대표님께서 표준 임대료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 통과되겠죠. 이걸 발의한 분이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를 14일 날 해갖고 이제 시행이 된다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 지식을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곽 대표님, 임대차 5법이라고 뭐 흔히 얘기하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이번에 발의된 표준 임대료, 그다음에 임대차 분쟁 조정의 권한 강화 이렇게 5법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명명이 됐더라고요. 네, 지금까지의 뭐 임대료 관련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훨씬 더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이고요. 예. 그냥 주택 임대료에만 관련된 내용을 뛰어넘어서서 상당히 쇼킹합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주택이라는 게 우리 생활의 근간에 가까운 건데. 네. 이런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리 사회를 아예 형태를 바꿔버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준 임대료법 제가 뭐 오시기 전에 잠깐 찾아보니까 주거기본법을 개정해서 표준 임대료를 통한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을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시공구 기준으로 매년 용도, 면적, 구조 등을 고려해서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표준 임대료 산정 공고해야 된다. 뭐 정의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뭐 그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게 뭐 공시 가격이라든가 또는 주변 시세, 또 물가 상승률, 또 뭐 대출 이자율, 건축 연도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분양가 상한제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어쨌든 공급에 관련된, 미래 공급에 관련된 문제라면은, 이거는 그 이해 당사자가 현재 주택에 살고 있는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파장이 클 수 있고요. 우리 전월세 상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는 그 기존의 임대료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뭐 얼마를 올릴 수 없다거나 뭐 일정 기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그렇죠. 기존의 임대료를 그 뿌리로 두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이렇게 뭐 공실로 만들거나 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그쵸. 급격하게 전세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표준 임대료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말씀하셨죠. 뭐 예고나 했던 듯이 바로 그냥 시행을 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면 뭐 예시하는 뭐 복지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주택 그 투자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컨디션을 똑같이 놓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 또는 수도권의 인구 분포 또는 뭐 이런 걸 모든 면적고로 이런 걸 했을 때 동등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복지 얘기할 때 맨날 노르웨이랑 덴마크만 얘기하고, 이번에 임대료 할 때도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비교 임대료가 시행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말도 이거 또 거짓말이더라고요. 2016년부터 그 비교 임대료가 됐는데 이때 이거는 이 법이 시행 전에 기존 주택만 적용을 하고 신규 주택은 또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문제점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19년 작년 10월 19일 날 임대료 상한법을 발표했는데 베를린시가, 그 베를린시 자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보다 한 200제곱킬로미터 더 큰 면적에 인구는 400만 명이 안 되는
독일에는 제일 큰 도시인데 하여튼 그 도시를 비교를 했는데 거기서조차도 임대료 상한법을 발표를 했는데 개인재산 보호에 관한 헌법에 위배가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임대를 5년간 동결한다. 그럼 이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돼서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항상 막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런 비교를 한다는 게 저는 왜 자꾸 저보고 열을 잘려고 하는데 이 단순하게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나온 걸 갖고 국민을 정말 바보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독일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뭐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한 100여 년 전부터 이런 임대료 상한제에 가까운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했지만 그렇죠.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주요 도시 위주로 많이 시행을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뭐 뉴욕에서 하다가 다시 안 되겠구나 해서 네. 퇴조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시행하는데 너무 또 광범위하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예상을 좀 해봐야 되고 굉장히 이제 지금 임대인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예. 또 임차인들은 현재는 뭐 싸게 해준다니까 좋은 것 같죠.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을 거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가격의 기능이라는 거는 어떤 그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를 선택하는 기능도 갖는 거거든요. 특히 예. 뭐 임대차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준 임대료를 정할 경우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면은 이제 원래는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해서 뭐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런 시장의 최고 가격이 아니고 표준 가격을 네. 정해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 중에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초기 단계는 아마 기존 임차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법안이 4년 또는 6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6년 얘기하던데요? 예, 그러면 예. 6년이라고 치고 6년이 지난 후에 표준 임대료로 그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은 뭘로 할 거냐는 거죠. 그냥 운으로 하는 제비뽑기로 하나요? 뭐 아무나 집어넣나요? 아무나는 또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임대차 시장을 아마 지옥으로 만들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고대 사회, 중세 사회, 또 근대 시민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은 중세 봉건 신분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신분을 깨트린 게 계약 자유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지켜지기 때문에 신분제가 붕괴되는 그 단초가 됐었는데 저는 이 임대차 보호법 이거 개정해가지고 만약에 표준 임대료로 가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다시 신분제 사회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임차인을 선정할 것인가. 가격 체계에 의해서 시장 경제 가격 체계에 의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최고가를 결정하는 사람, 즉 제시하는 사람을 결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표준 임대료를 정해놓으면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죠. 그 임차인 결정하는 문제조차도 어떻게 결정될 것 같습니까? 예. 모르겠는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전혀 뭐 생각할 이유가 이 곽 대표님은 이제 법을 전공하셨던 분이고 저는 뭐 예전에 시험 볼 때 민법을 잠깐 했지만 아주 우리나라 민법 큰 틀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잖아요. 이제 계약 자유 당사 간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말 따르니까 모든 법을 다 지금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헌법부터 민법부터
가격은 통제된다. 가격은 일정 가격 이상 못 받는 최고 가격제가 실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임대인들은 임대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또 신규 공급도 끊길 겁니다. 네. 그럼 늘 상시적으로 임대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 그렇죠. 지속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표준 임대료 하에서 어떤 사람을 임차인으로 결정할까?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브로커가 생기겠죠. 뭐 그거 넣어주는 그렇게 브로커. 생각하시나요? 일부에서는 이중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해요. 신고하는 것과 실제 계약과 달라지는 형태. 네. 또 조금 더 진화한다면은 이제 표준 임대료를 받고 또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뒤로 받고. 선불로 현금으로 챙길 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다시 강력한 통제하에 놓일 거라고 보여지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통제하는 룰도 또 진화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임대인이 국가에서 정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돈이 아닌 다른 경제적 또는 뭐 사회적 문화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로 자리 잡을 거라고 봐요. 뭐 예를 들면 임차인을 고를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고를 때, 뭐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뭐 가정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또는 뭐 가정 교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금전적 이득에 관련된 쪽에서부터 출발했다가 점점 그 범위가 확대돼서 제가 볼 때는 다시 근대 시민사회에서 중세 봉건사회로 넘어갑니다. 신분제 사회로. 임대인의 신분이 발생되고 임차인의 신분이 발생될 거라고 봐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원하는 어떤 형태로서든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진화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처럼 모든 것을 국가에서 하려고. 통제하는 사회로 진화하게 되겠죠. 저는 어떤 경우에든 표준 임대료를 정하면 우리 사회는 주거에 관해서는 지옥으로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곽 대표님 쭉 얘기하는 스토리를 듣다는 저는 지금 모골이 소면해진단 말을 오랜만에 써보는데 소름이 쫙 돋는데요. 지금 뭐 저희야 저도 50이 넘고 저희야 이렇게 살겠지만 저희 후손대 저희 자식들도 또 거기에 맞춰 살아가겠죠. 근데 이게 자유경제 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자꾸 바꾸는 것 같아서 저희가 걱정하는 거죠. 지금 표준 임대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시작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국가 이유는 통제의 시작, 그렇죠. 국가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국가 전체주의의.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표준 임대료가 만약 자리를 잡는다면 이 다음에는 표준 매매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주택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뭐 필수제에 관련된 의식주 전체를 지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완벽한 통제 사회로 진행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정말 깊이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 그러잖아요. 뭐 좀 문제가 있어도 나는 괜찮겠지. 또는 내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해봤자 나만 불이익을 받지. 그쵸.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생각들이요. 나서려고 하지 않는 예, 거죠. 아마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그럼요. 그러나 이 문제는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서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후손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우리부터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뭐 임대인을 옹호하는 내용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이 자본주의 경제가 붕괴되고 경제 지옥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인의 이익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살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항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또 혹은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냥 임대료 내는 거를 정부에서 한 건데 뭐 이렇게 곽 대표나 이진우는 저렇게 침소봉대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예측 가능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냥 국가에서 저는 계속 오늘 이 유튜브 찍으면서 처음으로 곽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계속 지금 등골이 시리고 이렇게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곽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의 이익을 말살하는 국가 통치, 국가 전체주의, 자본주의 경제의 붕괴 이런 말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작이 표준 임대료법이라고 곽 대표님은 주장하시고 믿고 계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내용 조금 한 번, 두 번 다시 보시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같이 분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는 게 국민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그 카톡에 넣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떨 때는 아까 얘기했던 곽 대표님 얘기했던 에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제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제가 맞다고 할 타임에도 에이 내가 한번 참으면 분위기 쌓여지지 않을까 그냥 참지라고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카톡에 찍었어요.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면 사람을 잃는단 말을 제가 제 카톡에 찍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면 사람을 잃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 말을 하면 말을 잃는다. 제가 근거옥조로 찍어놓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해야 될 때 못하면 사람을 잃는 우리 삶의 터전이 망가지는 그런 시기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 유튜브 좀 보시고요. 뭐 깊이 공감하시든지 또는 뭐 저희 의견 틀렸다 얘기하시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오늘도 좋은 정보, 오늘 비분 관계에서 세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